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국제 TV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루트로 다양하게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지만 사실상 애플이 아이폰 5에 대한 출시 기대감에 나스닥을 살려준 것을 제외해본다면 거의 다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1900 아래쪽에서 시초가를 만들었었는데요. 이유엔 즉슨 미국의 지표 부진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ISM 제조지수가 3년 내 최악이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제조업 경기는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오늘 아침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제 부진했던 자동차주도 오늘 역시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 비중이 크니까 역시 지수에 도움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오늘은 코스닥을 많이 팔지 않는데 말이죠. 기관이 오늘은 코스닥을 조금 누르는 양상입니다. 1시간 만에 현물을 1000억 정도 코스피 현물 쪽에서 던지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어제는 코스닥을, 오늘은 코스피를 휘젓고 있네요. 다행히도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들 역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은 시황 분석의 대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해보고 필승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속마음은 뭘까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 팀장님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들여다보고 개인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우려와 이제 교차하고 있는 9월 증시를 이제 한 3번째 정도 맞고 있는데요. 남은 9월달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대신증권의 오승훈 투자전략 팀장님 만나서 9월 증시 전망 자세히 들어보고 투자 전략 역시 세워보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시간에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의 최우성 과장님과 함께 프로그램 차익 매물에 눌린 코스피 대신 상대적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향후 흐름 미리 들어보고 세계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은 부진한 가운데에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으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음식료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성규의 나비 효과 시간에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이 공개됩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로 2부 본격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로 가보죠.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IB죠. 골드만삭스가 10일 내 매물 쏟아진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했더군요. 어느 정도의 매물이라고 얘기했는지, 왜 그렇게 전망했는지 듣고 싶네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그 내일 있는 ECB 통화정책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F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 특히 FMC 회의에서 3차 양적 완화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포터가 나왔는데 그리 좋지 않죠. 왜냐하면 10일 내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도 되게 단기간에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풋을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옵션에서 풋을 매수하라 하는데 잘못하면 풋은 깡통이 되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합니다. 그만큼 뭐 자신이 있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경우는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경우로는 FMC 회의가 12일, 13일에 있는데 그 전날 그 ESM이 독일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그 ESM에서 결과만 나와도요, 미국은 주가가 안 빠집니다.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심이 안정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FMC 회의에다가 좀 주목하고 있죠. FMC 회의에서 지금 3차 양적 완화를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공화당 쪽에서 계속해서 FRB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번에 이제 대선 가도에서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행보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FRB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기업입니다. FRB는 그 여러 개의 어떤 주주가 형성된 회사이기 때문에 FRB 쪽에서는 당연히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회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들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FRB가 움직일 때는 정치적인 입김보다는 사실은 경제 지표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도
양적 완화 기대치가 아주 커지는 시점에서 경제지표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 좋습니다. 지난 7월에서도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지금도 역시 오늘도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8월 제조 경기 8월 3개월째 위축이 됐고 또 건설 지수도 부진했고요. 자동차 판매만 약간 호조를 보였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체를 뒤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FRB 쪽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상당한 어떤 경기 부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풋매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리포트라는 것은 리포트일 뿐입니다. 그걸 너무 믿을 필요성은 없고요.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표로 봤을 때는 아마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FRB 쪽에서는 사실 그 공화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근본위 제도가 많이 도입되게 되면 FRB는 기득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재정 절벽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게 해서 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FRB 쪽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고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FRB에서 국채 매입은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리포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를 비중을 두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이벤트 결과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 부분 정도는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부터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독일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제 조건이 국채 매입된다 해도 굉장히 많이 달리거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만 단기 국채를 조금 흡수해 줄 수 있는 정도. 이런 시나리오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22 유럽 중앙은행은 그 유로존 조약에 좀 걸려 있어서요. 네. 물가 한정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단기물 2년이나 3년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유권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 스페인의 총리, 또 이탈리아 총리는 지금 셔틀 외교를 통해서 그 ECB 지지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ECB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ECB가 지금 봉착되어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ESM이 12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6일 정도의 그 갭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ECB가 움직일래도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ECB가 단기물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유로 그리스거든요. 그리스가 지금 트로이카로 하여금 추가적인 그 구제금융을 한 110억 유로를 받고 싶은데 그 트로이카에서는 더 이상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 그리스가 국채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트로이카에서 인정을 하는데 누가 국채를 사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40억 유로 한번 성공했죠. 어저께 11억 유로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결국 ECB에서 아마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지금 그리스가 정부에서 지출해야 될 금액을 메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1억 유로가 국채 발행에도 성공했다라는 것은 지금 ECB가 우회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그래서 국채가 내려왔거든요. 10년물 국채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단기물에 대한 것은 지금 말만 서로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시장에서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쩌면 22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12일 이후에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22에서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번 유로존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먹히면서 20에서 단기물 매매 가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시장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2 통화정책회의가 좋은 결론을 가져올 거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글로벌에 외국인 자금분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7월 27일부터 매수가 한 7, 8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동원해서.
근데 재미난 것은 실제로 들어온 이 시작한 시점은 8월 9일입니다. 이 만기 시점이죠. 그 시점의 지수가 1900에서 194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88포인트라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죠. 거기다 환율도 지금 1130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공포를 위해서 물량을 받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일시적으로 매도는 물량을 눌러서 저점 매수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는 것은 사실 많이 들어온 금액에 대한 현물에 대한 해지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22 통화정책회의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고 단기물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ESM 하펀이 22 통화정책 회의보다 더 먼저 하면 굉장히 깔끔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단기물 국채 정도는 사줄 수 있으리라 22회의 기대를 함께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동섭 이사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슈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수급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관이 약 한 10시 10분 현재 1,500억 이상 현물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30분 만에 1,000억을 던졌던 기관입니다. 역시 압구정센터 신한 PWM 박재민 팀장님 이번엔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관 코스피 쪽에 좀 강하게 오전장에 파는 것 같은데 연기금과 외국인이 좀 조용하네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자체 물량이 어제 이어서 프로그램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 지자체 물량이 948억 정도 오늘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고요. 결국 밤사이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중요하다 싶을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3년 내 최악 기준으로 거의 나왔습니다. 경기도나 우려감이 다시 또 증폭이 됐는데요. 그 또한 경기도나 우려감이 들면서 QE3에 대한 기대감이 다음 주 연준 정례회의에서 또다시 나올 거라 이런 기대감이 반반이 섞였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6개월 선행하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하로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6개월 선행하는 지수를 쳤었을 때는 앞으로 하반기가 점점 전망이 국내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저께 미국 내 자동차 8월달 미국 내 판매 증가율도 각 사의 어떤 통계치가 나왔는데요. 일본, 지금 넥서스나 도요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예상보다 선전을 한 모습, 그리고 미국 내 3대 자동차 업종이죠. 크라이슬러, GM, 포드,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예상을 선전하는,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대차, 기아차는, 전년 동기 대비는 늘어났지만, 전월 대비 상당히 급감을 했고, 예상치보다도 미달하는 그런 사태를 보였습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운수장비 업종, 특히 자동차 업종이 어저께 많이 하락을 먼저 했고요. 오늘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운수장비 업종 364억, 기관이 411억 정도 가장 많이 파는 업종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차가 3% 이상 빠지는 거고요. 단순하게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현대차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고점을 상당히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 수가 있다. 실적 회복이 안 된다면은 이렇게 좀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개인이 1,735억을 사고 있는데요. 어쨌든 1,900이 깨지니까 개인이 많이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 결국엔 밑으로 빠지면서 하고 올라오면 파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닥이 어제 그제 기간이 합쳐서 1,00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거의 어제 500억 넘게 팔았고요. 그제 450억, 거의 950억, 1,000억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8월달 유럽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계속 기간의 순매수가 결국엔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고요.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순매수나 순매도에서 자유로운 기간이 코스닥을 노렸는데 어제 그제 이틀간 많이 뺐습니다. 사실 그저께 뺄 때만 해도 어떤 종목들의 하락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일단 보고 있지만 일단 기간의 수급 오늘도 마이너스 25억인데요. 만약에 오후 들어서 수급이 확대된다면은 코스닥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들을 위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연결지어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하겠고요. 외국인 기관 개인의 속내를 한 말씀,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주신다면 개인은 일단 월요일 날에 이어서 역시 1900 밑에선 그냥 사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1910선 이하로 가면 우린 무조건 매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정책 이슈를 앞두고 섣부른 행동은 삼가하자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가 지자체 물량이 900억 가까이 나오지만 나머지 기관이 또 더 많이 파는 모습, 투신, 보험, 기금 전부 다 파는 모습입니다. 정책 이슈가 내일 이제 유럽 중앙회 앞두고서 사실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단은 팔고 보자 이 심리가 일단 팽배해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제 거의 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가오는 만기 전략 다시 재세팅을 하면서 치열하게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틀 연속 일단 코스닥에서 1,000억 넘게 물량을 내놓은 기관이 오늘 오후장에서 얼마나 더 코스닥 중소형주를 팰지 좀 잘 보자 하셨는데 이미 전일에 기관 그렇게 많이 물량 나오기 전부터 중소형주는 빨리빨리 현금화시키고 오버나잇 하지 말자고 하신 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수익률을 내기도 쉽지만 개인이 수익을 따라잡기에는 결국엔 수급을 따라 붙으면서 어쨌든 매수를 해주고 매도를 적정한 시기에 해줘야 되는데요. 이틀 전에는 사실 개인들이 매도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기간의 매도세가 만약에 대거가 이어진다면 분명히 팔고 넘어가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만약에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다시 전환하면은 단기 차익 물이 나온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반대라면은 분명히 코스닥은 기간이 털고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어저께 그동안 많이 강했던 게임주나 엔터테인먼트주들 상당히 하락폭이 심했었는데요. 오늘 게임주도 약간 반등이 나서는 모습, 엔터테인먼트주도 약간 반등이 나서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역시 기간의 매도세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면 저게 페이크, 결국엔 거짓일 가능성, 결국 기관이 다시 또 더 고가에 팔고 나갈 그런 작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리고 거래소 시장, 골드만삭스가 밤사이 뭐 미국장이 14일, 이번 달 14일 전에 많이 급락을 할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하락장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뭐 대놓고 푹 싸라 뭐 이런 말도 아닌데 사실 미국장이 그동안 견제했던 것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할 것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냥 ECB가 특단의 대책도 없을 거고 미국과 QE3는 없었고 차익 실현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하락할 것이다. 결국 주식 팔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골드만삭스 창고 보니까 LG전자를 좀 많이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다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창고 등에서는 일단 매도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멘트랑은 약간 좀 아무래도 매칭되는 점은 오늘 없다는 점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다가오는 20일 내일 밤이죠. 관망자세 취해되는 건 분명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베이시스랑 선물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베이시스가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 정도 그로 인해서 지금 선물이 상당히 외국인 2천억 가까이 던지고 있고요. 어제도 5천억 던졌죠. 결국엔 상당히 지수가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베이시스 안 좋아지고 있고요. 9월물, 12월물 스프레드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좀 마이너스 났죠. 오늘 마이너스 8%, 어제부터 0.15포인트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안 좋아지면은 다음 주 만기날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 1조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열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조건은 계속 그런 쪽으로 맞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사실 물론 이 조건이 일주일 사이에 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사이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선물 지금 외국인 매도세 강화되면서 어제 대비 3.5포인트 밀렸습니다. 오늘 연결 선물, 결국 6월물과 9월물 연결 선물 차트까지 보면은 60일 이평선 이틀 전에 한번 무너졌다 치고 올라갔었죠. 월요일장에. 오늘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물이 60일 이평선이 무너졌다는 거는
코스피가 60일 이평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 60일 이평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869에서 70포인트입니다. 아직 1884포인트고요. 아직도 밑으로 15포인트 남았고 오늘 만약에 선물지수 지금 계속 더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60일 이평선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단순히 이걸 지지하는 게 아니라 1800선까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감안하시면서 투자는 주식은 매수하시기보다 결국엔 정책 이슈 나오기 전에는 보고 대응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금 먹으려고 미리 선침해를 한다거나 선대응을 했다가 항상 당하는 게 개인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개인이 아침부터 많이 산다는 거 1시간 만에 2,000원 가까이 산다는 거 상당히 수급적으로 우려스럽고요. 오늘 선물지수 60일 이평선 일봉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248.25포인트입니다. 지금 247.05포인트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회복 못하면 코스피 지수가 결국 선물을 따라가면서 60일 이평선을 금주내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사실 수급이나 뭐 지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국면도 상승할 국면 단계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 파생 쪽 분위기 봤을 때 61선 지지는 어렵겠다. 전체적인 뷰는 관망이고 중소형주는 조심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의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각 증권사 투자전략 팀장님들에게 9월 증시 전망을 돌아가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대신증권으로 가서 오승훈 투자전략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의 주요 이벤트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고요. 이벤트 일정 말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꼭 봐야 된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서 정리까지 해주세요. 예, 9월 주요한 이벤트들이 다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일 22회 통화정책이 예정돼 있고요. 이미 8월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국채 매입,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그런 구체안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기대는 한 2년물 정도의 단기채를 사는 것으로 이제 맞춰져 있는데 거기를 이제 뛰어넘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통화정책 외에 지난번 회의 때 추가적인 비전통적인 수단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충족 또는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고된 국채 매입 조치 플러스 그 추가적인 LTRO라는 정책, 유동성 공급 정책이 들어와주면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미국 쪽으로 이슈가 이동될 텐데요. 9월 12일, 13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이번 주 발표될 고용 지표가 또다시 이제 기대를 하회할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의 시행, QE3라든지 그런 그 통화 정책,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될지 여부가 이제 관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부양책을 실제 9월달 안에 꺼내줄 것인가가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오늘 1883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사실 9월 첫날도 80선대 내려왔었고요. 앞으로 밑에 있는 61선도 쉽게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앞서 있었는데 1800까지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벤트가 아직 이제 기대감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시위의 정책적 대응이나 그동안의 이제 발언들을 봤을 때 정책에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책은 이제 유동성을 푸는 정책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실체가 확인되고 그 이후에 실제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꺾고 가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도 미국은 양날의 칼입니다. 경기 어제처럼 이제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부양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개연성이 높고요. 이 부분들은
4분기 재정절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절벽을 상쇄시키는 카드로서도 유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현실화된 이후에 좀 판단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880, 좋게는 이제 역시 2050 비율까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안으로 손꼽혔던 중소형주까지 조심하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시점인데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전략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전략 종합해 주시고 유망 예. 업종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방어주 그리고 틈새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일정 부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의 결합 효과들에 따라서 유동성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분들의 크기를 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중립적인 그 IT 중심의 이제 중립적인 포트를 가져가는데, 유동성의 크기가 예상보다 이제 크면 소재 산업재 쪽으로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정책이 실망스럽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빠르게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컨셉으로 또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 발표 전에는 역시 IT라든가 차 쪽이 좋은 건 맞나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미국 쪽은 어제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네. 경기와 정책에 대해 기대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로 본다면 이제 그 경기 민감주 내에서 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T나 자동차 쪽이.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 올해 들어서 나타났던 패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난 3, 4월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경기 민감 영역 내에서의 방어주 컨셉. 그러나 이제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거에 따라서 좀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셨어요. IT 자동차는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방어주 성격이다. 일단 정책이 좋게 나오면 그 다음에 민감주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오승훈 투자전략팀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9월 전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장의 따끈한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준비했대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이슈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주도의 IT 주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IT 업종의 상승세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가총액 변동이 컸던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매물에 눌린 코스피 대신 코스닥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과열 구간에 진입한 코스닥,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봅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음식료 업종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며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대안 투자로서 적절한지 의견 들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서 IT 업종의 상승은 단연 눈에 띄었는데요. 지수는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시가총액 변화가 일면서 기업 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죠.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20%에 달하는 6개 기업이 이제 새로 30위권에 진입하거나 밀려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절반 15기업이 이제 시총이 변화하고 희비가 엇갈렸는데, 올해 그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주도의 IT 주들이 종합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작년 초 이게 차화정으로 대표했던 주식들이 시장이 이끌었다면, 올해는 전차,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140만 원까지 상승했던 흐름이 거래소 시가총액 순이익 및 변동을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IT 업종의 상승세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판매 1위로 올라선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초 이제 시총이 141조 1112억 원에서 최근 179조 4012억 원으로 38억 원이 넘게 늘었고요. 380억 원, 38억이 늘어왔고 8조가 늘었고요. 또한 같은 기간 NHN은 10조 6,119억 원에서 12조 5,133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이제 시총이 증가하면서 25위에서 1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IT주들의 선정이 돋보였는데 유메이드와 다음, 인터프레스 시총이 각각 5천억에서 7천억대로 늘어났고요. 특히 다음은 지난해 시총 9위에서 최근 2위로 단숨에 이제 급상승했습니다. 유메이드도 58위에서 11위로 뛰어 올랐고요. 원인은 역시 스마트폰입니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게임 시장도 확대됐고요. 연결돼서 이제 NHN과 다음 같은 인터넷주들이 수혜를 입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IT 업종을 제외하고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주가 시가총액이 늘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셀트리온과 젠백스, 시젠, 메디포스 등 바이오 제약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시총 3위에서 이제 포스코를 뛰어넘었고요. 기아차는 시총 작년에 9위에서 4위로 이제 뛰었습니다. 코스닥 대표주 셀트리온 역시 이제 시총이 3조 8,913억 원에서 5조 1,779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젠백스도 이제 8천억 정도 시총이 증가하면서 62위에서 8위로 꽝충 뛰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모두 이제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경기 불황 속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의 수익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덕분인데, 또한 BIT 주식이지만 시장을 글로벌로 확대한 엔터테인, 음원, 관리, 바이오주들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업황이 안 좋은 LED 조명, 태양광 업종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걸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를 내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IT 업종 및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주식 투자 기회를 더 좋게 보고 집중하는 게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흐름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 코스닥 지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저점 대비 50포인트 이상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코스닥의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코스닥은 지난 18일 거래일 중에 16일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 랠리가 이어질 것이냐를 좀 의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기 만기를 이제 앞두고 코스피가 프로그램 차익 매물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심이 코스닥으로 몰린다는 기대감이 시장의 매수 흐름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프로그램 매물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코스닥이 단기적으로는 550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며, 다음 주 동시 만기 이전까지는 코스닥과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의 주로 속한 중소형주는 실적 모멘텀도 대형주 대비 양호한 편이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영업이익 추정치 흐름을 보면 대형주는 하향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형주는 8월 초 저점 이후 추가적인 하향 조정세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익 모멘텀 차이가 중소형주의 매력을 높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가 이제 단기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흐름의 코스닥 상승 랠리가 일단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 연결해서 만기일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 기술적으로는 과열 구간이 맞지만 다음 주 만기 전까지 중소형주 강세는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폭이지만 외국인들 3일 만에 장중 현물 파내어 매도 전환했고요. 기관은 2천억 가까이 현물 순매도입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이 지금 꺾였는데 하루 만에 반등 어렵겠습니다. 기관의 차익 실현 야심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 시각입니다. 자, 중국장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 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약세 출발인가요? 예, 오늘도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증시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3% 하락한 2036.5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많이 커지면서 거래량 큰 폭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이러한 약세 기조 움직임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LED 조명 업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LED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 확대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인민일보의 언급 사설이 나오면서 부동산 보유세
당장 내년도에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3분기에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기업들의 50%가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차트 움직임을 보았을 경우 2100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밑으로 하회한 이후에는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지지 라인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2000선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속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2100 탈환은커녕 2000도 열어놓는 것이 더 좋겠다. 중국 증시 분석이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분석팀장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그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처를 찾는 이성규의 나비효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증시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굉장히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일 등락에 여러분들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결국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거고 신산업은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보고 오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장이 안 좋을 때 좀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많이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각광을 받은 부분인데요. 바로 컨텐츠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업종 중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동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목은 역시나 컨텐츠 전쟁 시대의 서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좀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렇죠. 어떤 산업이 부각될 때 그 산업이 부각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런 산업들이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 산업의 부각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런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무려 3천만 명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일단은 절반 이상이 그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명에서 3천 명이 늘어나는 결과랑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늘어나는 거랑 분명히 매출 추이는 틀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의 판매의 속도 둔화는 역시나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먹거리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태블릿 PC랑 그리고 스마트폰, 특히나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들이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TV입니다. TV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기기였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 TV가 좀 사양 산업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 업계들이 바로 이제 TV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이 점에 우선적으로 좀 착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V들이 더 팔렸을 경우에는 역시나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성장세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컨텐츠 산업이 또 부각받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성이 강하죠. 이 컨텐츠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오다시피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음악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게임이 재미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되고 드라마도 재미있으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영화나 음악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 산업은 역시나 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마약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약처럼 정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단은 여기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게임주들 최근에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 우선적으로 좀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물론 절대적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적 평가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지표죠. PER이라든지 PBR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평가를 해보게 됐을 때는 굉장한 버블입니다. 과거 IT의 버블과도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터넷 시대의 그 버블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게임이란 그것들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들 많으실 텐데요.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새고 아침에 뭐 직장도 늦게 출근하고 학교도 늦게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게임이란 것이 한번 손을 대면 끊을 수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가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의 버블이라는 거, 인터넷은 신산업이었습니다. 신사업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중독성이란 건 없죠. 물론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이 검색이란 걸 빼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중독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게임의 그 중독성과는 확연히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지금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임이란 것은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때 누적 효과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효과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또 다른 사용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매출 구조를 이루는 구조가 인터넷 자체에는 없죠. 물론 광고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누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게임이 재밌으면 그 게임에 대한 유저 수는 웬만한 서비스를 엉망으로 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죠. 그리고 그런 말 그대로 뭐 아이템 결제를 한다든지 유료 전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료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게임주들의 그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무섭고요. 평가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전문가들은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게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V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2차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는 2013년부터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게 되죠. 그리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되게 됐을 때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냐면 당연히 스마트 TV죠. 스마트 TV 이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셋톱박스, 그러니까 스마트 TV를 바로 구매하실 수 없는 부분들은 저렴하게 셋톱박스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아니면 통신사의 보조를 받아서 이런 셋톱박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TV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TV 시장에 좀 주목하고 이런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 케이블, 그 위성산업 그리고 지상파 간에 굉장히 싸움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끝나진 않았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송수신료에 관련된 것과 바로 이제 컨텐츠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컨텐츠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싸운다는 건 그거죠. 그만큼 그 산업이 먹거리가 크기 때문에 싸웁니다. 먹거리도 없는데 당연히 싸우진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스카이라이프와 바로 이제 이 케이블 업계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간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그것이 판결은 정확하게 나진 않았지만 뭐 적시 없는 위성방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지상파와 바로 이 케이블 TV 간의 그 싸움이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컨텐츠에 대한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상파들이 컨텐츠 연합을 출범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케이블 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지금은 좀 잠잠한 상태지만 역시나 컨텐츠 싸움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가는 과정인데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아직까지 시작조차 안 한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콘텐츠 산업이 그럼 왜 강하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 문화적 지배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죠. 팝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바라보고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조차도 사랑하려고 했죠. 우리나라 최근에 한류 열풍이 불게 되면서 한국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단과도 같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컨텐츠를 판매할 때 직접 가서 판매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운송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이 통신망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편리하게 좀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알아서 온다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알아서 온다라는 건 뭐냐면 관광객입니다. 굳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 같은 경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지, 통신망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직접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떻고 우리나라의 음악이 어떻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싸이 같은 경우는 가수 싸이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죠. 그나마 그만큼 한국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궁금해서라도 한국에 외국인들이 한번 찾아와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관광산업이 또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제조업 국가로서 그런 성장 동력은 약간 둔화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서비스 문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컨텐츠 판매하고 관광객들을 늘리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이 아시는 기업인데요. CJ E&M입니다. 이 CJ E&M 지금 상장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토막 수준의 주가가 났습니다. 아마 상장부터 이 투자자들을 가장 좀 이렇게 힘들게 한 종목이 아닌가, 탑픽으로 꼽자면 가장 힘들게 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은 이 CJ E&M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방송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본격화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N스크린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제 N스크린 서비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아실 겁니다. 올레드 TV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TV를 컨텐츠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반에 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이 CJ E&M이 케이블 업체에 속합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이 CJ E&M이 지상파에 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상파가 콘텐츠 연합을 출범을 시켰는데 이 티빙 전용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상파들도 물론 케이블 업체의 그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유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수익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CJ E&M의 컨텐츠 자체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와 이 케이블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CJ E&M의 컨텐츠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들이 CJ E&M의 강점인데 실제적으로 CJ E&M이 제작하고 있는 방송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컨텐츠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지상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군침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런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최근에 등락은 심하지만 CJ E&M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2013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성장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지표 실망 때문에 코스피가 1880선도 위태하고요.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물이 현재 2천억 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46분밖에 안 됐는데요. 종목별로는 현대차의 낙폭이 4%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반락해서 이틀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가 투자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주제는 하반기 증시 전망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참가비가 무료니까 꼭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